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벌써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돌아왔어요. 외국인이 한 주 동안 지난주에 2조 7천억 원이 넘게 우리 시장을 매수를 했는데 자, 이번 주에도 그런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4월에도 그런 모습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외국인이 잠시 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최근에서 10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외국인 수급을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것 외에도 대내외적으로 또 큰 이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번 주로 또 미뤄지면서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시장의 움직임 체크해야 되겠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미리 저희가 계산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말을 잘 해줬지만 수급의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 이번 주는 중요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 기업 선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기업 사이클에 봤을 때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들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속속들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사는 큰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이런 움직임을 저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싱크풀 화면을 분포도를 한번 쫙 보시면 지난주에 일단은 타격을 받았던 한화그룹주 말씀드렸죠. 한화그룹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좀 시장에서 안 좋은 평가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한화그룹 내에서는 어쨌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장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조금은 완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48억 원 규모의 자사주 규모 한화그룹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주에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 대왕고래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이게 대왕고래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철관 관련주들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도 이번 주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오늘 내일 알래스카 주지사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또 어떤 것을 줄지 이런 것들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대왕고래, 가스관 이런 철관, LNG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뉴스에 판다 이런 식의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정치적인 빅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수요일 정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관련된 판결이 수요일쯤에 내려질 것이고 아마 지금 시장이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봐선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여행, 엔터, 화장품, 면세점 이런 것도 지난주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속보가 좀 나왔네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는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전반적인 정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쟁점 사안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헌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관련된 또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늘 시장도 저희가 계속 좀 모니터링하면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계속 이어가면 여행이나 면세,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 우리나라 중국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함께 만났습니다. 50분 정도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한령이나 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에 깜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6조 원, 3조 6천억 원. 우리나라 시장 규모로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 넘게 급락했죠. 한화 오션, 한화 엔진, 한화 시스템 이런 게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주에 거의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3.6조 원 정도란 유상증자 규모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총의 거의 10%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놀라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정확히 한 그 10% 정도의 주가가 빠져 내려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김동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억 규모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이게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이야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성장성을 확신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직접 나섰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 안병철 전략부문 사장이라든지 손재일 사업부문의 대표이사도 각각 한 9억 원, 8억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함께 경영진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시장의 안정을 주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수급창을 보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은 오히려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내일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지도 한화그룹주들의 주가 움직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일지 어느 정도의 주가 움직임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그룹주 대부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지난 거래일에 13% 넘는 급락세가 있었고 4거래 만에 반등하는 대표적인 두 종목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에 오늘 7.5% 상승하면서 67만 5천 원까지는 되찾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그 사이 목표 주가 하향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81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낮춰 잡기도 했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정당성을 보기까지 주가 반등의 지속 여부를 생각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았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가 2.6% 상승하면서 42,650원 현재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2%대 반등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4거래 만에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오션은 0.4% 반등 73,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은 지속적으로 수주 소식은 알려주고 있죠. 최근에 선박용 엔진 해서 842억 원의 계약 소식도 알렸으니까요. 오늘은 여타 다른 주에 비해서는 약세 1.8%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4,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하나그룹주가 오후장까지 반등력을 보이면서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관세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게 4월 2일이었습니다.
4월 1일은 만우절이라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2일로 바꿨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점이 나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가, 진짜로 관세를 부과는 할 것인지, 관세를 부과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세 부과, 상호 관세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진짜 부과할 것이냐 많이 물어본다.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에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호 관세 예외는 없다. 모든 나라에게 부과를 할 건데 그래도 때때로 유연성 있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유연성 있게 융통성을 좀 발휘하겠다라는 이 코멘트 때문에 지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에, 미국 시간 금요일에 시장이 좀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세를 일괄적으로 강력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업종마다 이렇게 약간씩의 융통성이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시장이 반응이 나왔고요. 이러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고, 자, 이제 우리 시장도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관련된 분석 기사를 좀 내놨는데 상호관세 4월 2일에 부과할 것이다. 이것은 뭐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여기에 G20 국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관세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주에 우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미국의 러트닉 상부장관이 좀 만났는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관세는 부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나라의 산업장관도 얘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이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나 제약, 반도체는 또 관세를 부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예상의 보도를 했거든요. 아직 뭐 완벽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어서 뭐 너무 우리가 기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결과들이 나오는지는 계속 다음 주까지는 이야기가, 노이즈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릴지 아니면 이제 좀 면역이 생겨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나와도 어느 정도 주가는 방어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봐야 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주 중에 현대차와 기아는 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뭐 판매를 잘하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연내 판매 현대차, 기아 모두 해서 3천만 대 돌파 여유롭게 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최근 수급적인 흐름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붙더라고요. 현재 현대차가 3% 상승, 21만 2,500원 보여주고 있고 기아도 비슷한 폭으로 2.5% 상승, 9만 8,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최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노사 갈등 이슈가 있었고 관세 압박 있었고 자구책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강판 쪽 생산 구축 이런 부분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생산 거점을 미국 내에 마련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6% 상승하면서 29,500원 선에서 여유를 약간 보이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떨어지는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새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붙었었더라고요. 현재 4.6%, 오늘은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31만 원 선, 반등의 탄력을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봐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0.7% 하락하면서 18만 5,40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관세 타격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신 중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생산 거점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9개월간의 재고 이런 부분을 이전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 휘둘릴 수 있는 관련주들 모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 움직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나 뭐 여행, 면세,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 국가의
외교 부장들이, 외교 장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일단은 한반도 평화, 우리나라의 평화는 삼국의 모두 공동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압박 수위는 공동으로 좀 가져가겠다. 이런 포지션,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나왔고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최근에 어쨌든 한한령 해제잖아요.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뭐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온 것은 아닌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50분 동안 회담을 가졌답니다. 1대1로 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도 뭔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우리의 한국 방한 소식 아니면 문화교류 관련해서 문화교류 보건 채널들을 좀 어떻게 늘려나갈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많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한 것으로 일부 언론들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한한령 엔터주들이 지난주에 좀 조종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행이나 면세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 차트 찾아보시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고 주변에 요즘 주변 사람들 보시면 중국 상해나 이런 데 여행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한중 FTA가 이제 체결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격상시킬 그런 내용들도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언급이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의 이 경제 활성화, 교류, 그리고 엔터나 문화교류도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도 저희가 계속 살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여행, 면세, 그리고 JYP, YG, 엔터 이런 부분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여행 관련주에는 모두 투어가 오늘 5.7%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해서 교류가 조금 더 활발해지면은 여행객들 늘 가능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주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10,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YG 엔터와 JYP 엔터는 증권사의 분석을 약간 엇갈리는데 이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인 아티스트에 의한 성장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4% 상승하면서 64,200원 선 나오고 있고 뭐가 엇갈리냐면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수급을 봤더니 한 달 사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일단 나왔더라고요. 증권사에서도 엇갈리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수익성이 확보되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앞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면서 여러 가지 콘서트 등도 있으니까 수익성을 낼 만한 요소들이 다분하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도 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1.8% 가까운 반등으로 62,400원 선을 보이고 있는데 증권사 시각은 왜 엇갈리는지 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CJ ENM은 오늘 1.6% 반등세 보여주면서 56,1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의 이야기가 최근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낙 업의 본질을 살려서 올해를 경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호텔 신라의 매출의 한 80% 이상이 면세에서 나오는데 최근 면세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시니어 사업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면세점 악화를 상쇄시킬 수 있을지는 앞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점 사업들의 구축의 힘이 좀 바뀌는지 전략적인 포인트고요. 오늘은 2% 상승하면서 41,10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주는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십시오. 자, 시장의 출발 분위기 1시간 정도 지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종목별 투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종목별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시장 궁금증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이데일리온의 파트너님과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볼 테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10시 구간 넘어서면서 양시장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또 매수로 돌아섰고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다양한 글로벌적인 이슈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부분 좀 보셨을까요? 네, 역시나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다 모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 4월 2일 날 트럼프가 이 상호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가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좀 유연성을 갖고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난 금요일 날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안도랠리가 좀 나왔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당일날은 올랐는데 그 다음날 실적을 예고하는 그 예고치가 낮아졌다는 이유, 즉 낸드 가격이 하락세가 있고 그에 따라서 마이크론의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장중 8%나 떨어졌습니다. 이 영향이 바로 우리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넘버 3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넘버 1이고 넘버 2가 SK 하이닉스였죠. 그런데 이 구조가 지난 한 20년간 굳어져 왔었는데 이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주 그냥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무역 대표부 USTR이 이번에 중국에서 제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150만 불의 그러니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검토하기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럴 경우 선주들은 중국 조선사에 배를 맡기지 않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조선사에 이 배 건조를 맡길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은 미국 조선사에서 만들어진 배가 건조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좀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선주들이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모두 독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독이 3년치가 차 있기 때문에 웬만큼 배값을 그러니까 새로 신조 조선 가격을 높이 주지 않으면 그 독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수주할 때 그 고부가치 선박을 위주로 그러니까 수주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스스로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트럼프 일기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의 BYD가 만드는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전기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100% 관세를 때려도 미국 전기차와 가격이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낮은 가격에 그 가성비 있게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중국 정부 자체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차의 이런 그 수량을 조절을 해서 미국이 스스로 이제 이런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먼저 좀 협조를 해주겠다 이런 뜻을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미국은 나름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번에 3월 25일 내일부터 28일까지 중국에서 보아스 포럼이 열립니다. 지난번에 그 중국 양회가 열렸는데요. 양회는 중국 정부 정책의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 보아스 포럼은 중국 재계의 어떠한 정책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지 보여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중국은 제2의 내수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여기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갈 구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국 보아 포럼을 맞이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중국에 가 있고 SK 관련자들도 중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서 또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대내적으로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부분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USTR이 이런 조선업 쪽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조선사들은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그런 그 조선사들이고 네. 여기에 대해 선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대부분 도구를 3년치 일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기 배를 만들어 달라고 먼저 끼어들기 위해서는 선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전에도 LNG 예전에 네. 아랍에미리트에 그 LNG선을 수주했을 때 실제로 이 저가에 수주했던 부분을 우리가 위약금을 물고 그 아예 그냥 계약을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들어온 게 더 높은 성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 이런 그 마이크론 주가 급락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향 물량을 새로 HBM3E에 대한 양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CXL 반도체를 또 양산을 태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존의 디램이나 낸드, 물론 디램 가격은 지금 상승하고 있고 낸드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도 신규로 HBM3와 또 CXL 반도체 이런 것들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업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올해 그 1년은 실적들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그거로 또한 높은 때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3월 30일 날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공매도에 대한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종목들, 특히나 이게 이제 로봇이나 화학, 철강 쪽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 25%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의 수출이 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 있게 보시면서 우리 시장에 접근하셔야 되고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2025 행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좀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 한한령 해제라는 선물 보따리를 갖다 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징후가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산청에 아주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이 이제 재해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이제 복구 비용이 여기다 이제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부과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내수 쪽 지역에서 이런 복구 작업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도 이 경기 부양 효과를 좀 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시장은 미국에서의 이런 4월 2일 날 있을 이 상호 관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긴 하지만 여전히 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매수세가 살아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종목들은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고요. 많이 상승한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성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특징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할 때부터 이 조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섹터로 조선주, 조선기자재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선주가요, 그 조선 배를 만드는 기업부터 기자재까지 조금 훈풍이 퍼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태광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일부 종목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도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주식 투자는 네. 파란불일 때 사서 빨간불에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 단기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시고 종목을 보시기 때문에 파란불이 보면 겁을 좀 집어먹고 빨간불을 보면 갑자기 뛰어들고 싶은 그러다 보면 빨간불에 상투를 잡아버리고 파란불에 오히려 손절매를 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이 앞으로 돈을 벌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판단을 해야만
그런 그 종목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종목들은 우리 고객이라고 말이죠. 투자자들은 물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조선주는 지난 연말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섹터입니다. 물론 지난달부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이게 뭐 피크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 피크라는 건 기존에 우리 조선사들이 기존 상업용 LNG선이나 이런 것들을 수주했을 때 얘기고 이제는 미국의 MRO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고 미 해군의 군함 건조 사업에도 우리 조선사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없던 시장이 새로 열리는 것이고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꽤 짭짤한, 물론 우리나라도 정부 상대로 하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이 기업 실적이 더더욱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스스로도 이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미국 내에 있는 조선사뿐만 아니라 해외 우방국이 갖고 있는 조선사에서도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미국 의회가 법을 바꾼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엔진, 그다음에 하나엔진 같은 기자재까지도 좀 봐줘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조선주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다음 주 공매도 시작되잖아요. 그 조선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매도를 치는 것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 이상의 주가로 평가되고 있는 시장 내 버블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 깨지면 그 하락하는 폭에 따라서 공매도를 한 세력들은 돈을 버는 것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조선사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종목에다가는 함부로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 세력들도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기 매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할 수가 없죠. 예전에 게임스톡이라고 미국에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했다가 잘못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주로 하는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진짜로 실적도 안 되면서 주가 버블, 즉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때리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공매도를 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반 콘텐츠 관련 기업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투자 모멘텀 보면 될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주에 이제 에이펙 2025가 열립니다. 네. 여기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 전에라도 이 중국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물론 한한령을 했다고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한한령이라는 게 발효했다고 시작되는 그 시점 이후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전과 확연하게 비교되게 중국 내 사업이 죽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이거를 서서히 늘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넓혀줄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너자가 세계 최대 흥행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스스로가 이 애니메이션 분야만큼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분야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개방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오판한 것은 중국의 이 너자라는 애니메이션은 중국의 전설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 기술자들이 넘어와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국의 그 모멘텀,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주제를 갖고 일본의 이 애니메이션 기술이 접목돼서 만들어낸 흥행 실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중국이라는 시장 13억 인구 중에 뭐 어린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너자2는 원의 성공의 연장성산에서 이게 세계 최대의 흥행 실적을 올린 애니메이션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고스란히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 기업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나선 그다음엔 K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 빈틈 공간을 차지해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만들어낸 콘텐츠보다 훨씬 더 재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출이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익이 예전에 없던 수익이 우리 엔터사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영화 콘서트 드라마뿐만 아니라 공연 무대 이러한 그 우리가 뭐 SM이나 뭐 JYP 뭐 이런 기업들의 그 아티스트들의 중국 공연 이게 이제 허용이 될 경우에는 블랙핑크나 BTS가 완전체로 올해 복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에서 대규모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콘서트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이 꽤 대단한 것이죠.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던 우리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광고를 찍는 비용도, 그러니까 수익도 대단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컨텐츠들을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SAMG 엔터와 또 A스토리, 큐브 엔터 같은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와 또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콘텐츠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 공략주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그럼 콘텐츠 관련된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 A스토리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A스토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시그널, 그다음에 킹덤, 그다음에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네. 이 우영우죠. 우영우 이런 드라마들을 만들어서 막 히트를 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 K 컨텐츠 특히 드라마들이 이 히트를 치면서 이게 넷플릭스 스토리에서 전 세계에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 방송국들이 우리 한국 컨텐츠인 드라마들을 수입을 해서 이걸 자기네 나라에 맞게 리메이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IP를 해외 판매해서 이게 리메이크를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마 6개의 날 같은 경우 영국의 SHUK에 이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되는 공동 제작에 들어갔고 드라마 빅마우스 같은 경우 홍콩 TV에 또 팔려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리메이크에 대한 모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말뜻은 A스토리가 국내 방송뿐만 아니라 해외 방송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한알령 해저를 통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우리 A스토리의 이러한 그 드라마 제작 능력이나 또 이런 컨텐츠들, IP들이 먹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따라서 실적도 대단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리고 이런 면에서 매수가는 8,500원,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손절가는 이제 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A스토리는 향후 작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분기별로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실적이 증가한다면 이러한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A스토리 자체가 이 한알령 기간 동안 만들어놓은 구작들을 정식으로 수출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신작과 함께 그 중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가 굉장히 낮지 않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목표 주가랑 그리고 손절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트는 좀 8,500원을 매수가로 네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8,000원을 말씀드리는데 목표가는 15,000원에 여러분들이 볼 때 분기 실적을 꼭 확인하면서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A스토리 예전에 한 5만 원도 넘어설 만큼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기업인데 최근 조정 계속 받았습니다.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 산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기사 요새 자주 보셨죠?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오프쇼어링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프쇼어링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쇼어는 해안가를 뜻하는 단어이고 오프쇼링은 다른 지역의 해안가로 이동한다는 의미인데요. 제조, 생산, 서비스 업무 등의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 세금 혜택, 생산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과거 국내 기업들은 인건비와 생산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트럼프 1기의 대중무역 제재가 본격화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삼성과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현재 약 2천여 개의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죠. 무관세를 전제로 멕시코에 공장을 증설하고 확대하려던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한국 기업들은 멕시코 대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중국 중심의 원가 절감형 오프쇼어링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시장 접근형 오프쇼어링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 현지의 증산이 국내 감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오프쇼어링은 거시적으로 국내 일자리 감소시키고 대한민국 성장 둔화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새로운 전략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전략을 고심하는 요즘, 우리나라도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고 코스닥도 0.7%대까지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결정 심판이 나왔습니다. 기각이 됐죠.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5명이 기각을 선택을 했고 한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그리고 2명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각하 의견은 이 탄핵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 탄핵 심판 결과를 결정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인데 결국엔 기각이 됐고요.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부 청사에 출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해외 뭐 미국과의 통상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챙기겠다. 정치권의 대립을 일단은 좀 줄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나서부터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다시 들어오면서 매수로 전환했고요. 코스피가 이러면서 상승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좀 보면 중국은 지난 금요일에 기술주들의 조정이 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1.8%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보합권 정도에서 큰 변화 없이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지난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2%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은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0.25% 정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조금 더 자세하게 업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제약바이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화제가 되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난주에 HLB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다가 또 실망을 크게 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좀 불발이 됐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HLB뿐만 아니라 항서제약 쪽에서도 뭔가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다라는 네. 이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네네. 네, 긴급하게 이제 항서제약 홈페이지에 네. 이렇게 FDA로부터 이제 보안 요구 수령서를 받았다라는 이런 공지문이 떴다는 소식에 빠르게 네네. 기사를 처리를 하고 또 이렇게 네네. 월요일 날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단독 사실 기사를 쓰셨군요. 예.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항서제약의 생산 시설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는 그쵸. 네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이 그 FDA로부터 받은 CRL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가 사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그죠.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HLB가 앞으로 FDA에다가 신청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지라시가 좀 돌았다고 그래요? 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기관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루머를 일축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DA가 항서제약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생산시설 점검과 관련해서 추가 답변 제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CRL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이 FDA랑 직접 만나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 빠르게 재신청을 하겠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항서제약의 이 CRL을 봐도 사실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네. 5월에 허가 불발이 됐을 때도 네. 그때도 항서제약의 CRL에 이 생산시설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보면 무슨 문구가 달라졌는지 이런 네. 걸 좀 비교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한 그 문제를 이제 네네.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똑같이 작년이랑 네네. 똑같이 생산 시설을 언급을 했지만 좀 미묘하게 이게 톤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해 1차 때 CRL을 보면은 FDA가 생산 시설 결함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좀 강하게 FDA가 이제 항서제약한테 이제 생산 시설 전반을 좀 뜯어 고칠 것을 요구를 했었다면 그러게요. 이번에는 생산 시설에 대한 추가 회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만 이제 통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보고 지난번에는 전반적인 평가를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다시 해야 될 만큼 좀 네. 대대적인 수리가 문제가 좀 요구됐다면 많았다면. 네, 이번에는 그냥 추가 서류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을까? 보완서류 몇 개 더 제출하면은 이 이슈는 종결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는 좀 보완사항이 중대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이제 마이너한 이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FDA에서 생산 시설 좀 점검해봤더니 뭐 지난번보다는 좀 개선된 것 같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저희는 시장에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HLB 측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뭐 입장이 변화가 있나요? 어쨌든 HLB도 계속 다시 개선해서 항서제약이랑 얘기해서 다시 재도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양군 회장이 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5월에 신약 허가 재신청해서 7월에는 승인을 받겠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빠른 일정을 네.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진양군 회장이 21일 날 오전 3시에 공식 유튜브 통해서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죠. 네. 이제 CRL 사유가 항서제약의 그 CMC 화학 제조 품질 관리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면서 그 항서제약이 FDA한테 레터를 보내서 정확히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라고 이제 말을 요청을 하면 FDA가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서제약도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FDA랑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미비점이 파악이 될 것 같다. 재허가에 최장 2개월이 걸릴 거라는 생각은 유효하다. 최악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클래스 1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 클래스 1은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냐에 따라서 그거의 중대함과 뭐 마이너함을 이제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클래스 1은 경미한 보안, 클래스 2는 좀 이제 중대 보안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은 통상 2개월이 걸리고 클래스 2는 이제 심사 후 허가 결정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양곤 회장이 클래스 1으로 분류된다고 한 거는 이제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당장 7월에 이제 승인 허가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빠른 타임라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황서제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전에 작년보다는 조금 개선된 이 평가, 뭐 물론 뭐 보류가 됐지만 승인은 못 받았지만 조금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진양곤 회장도 클래스 1으로 분류했다는 건 어쨌든 경미한 문제가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추가로 최근에 어쨌든 근데 시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항서제가 중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트럼프 정권에서 제약바이오, 뭐 그전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사실 그러긴 했지만 중국의 바이오 업체들을 뭔가 제약하고 제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서 그렇죠. 과연 시장에서 이게 중국 기업과 하는 그 FDA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도 좀 국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우려가 없다고 하면 사실 조금 네네. 이제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출신 이제 제약사 대표님들 몇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FDA가 독립적인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외적인 상황도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하고 만약에 이제 다음번 세 번째 도전에서도 네. 뭔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 항서제약의 CMC 문제가 아닌 뭔가 다른 대외 변수가 작용한 건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그냥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추정인데 다음 정말 뭐 진양곤 회장의 계획대로 5월, 7월 뭐 이런 때도 결정이 만약에라도 조금 뭐 우리 기대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판단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HLB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오늘 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HLB 그룹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해 주시고. 자, 다음은 액체생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네. 얼마 전에도 액체생검 네, 기업, 그렇죠. 바이오 기업들을 몇 개 체크를 해봤는데 그랬죠. GC 녹십자 계열사 GC 지노미 네, 뭐 GC.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이제 액체 생검 기업들은 이미 상장을 끝냈는데 네네. 이제 GC지놈은 상장 이제 에 도전하는 기업은 이제 후발 주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도 후발 주자는 아니고 사업은 이제 다른 액체 생검 기업이랑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GC지놈이 나름 이제 거대 제약사인 이제 녹십자의 계열사이고 그쵸. 또 상장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액체 생검 시장에 이제 좀 새롭게 판도가 이제 조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C지놈이 이제 기술성 평가를 통과를 했고 올해 상반기 IPO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A를 받아서 지난해 12월에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니까 네네. 조만간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C지놈은 그 피로 암을 조기 진단하는 진단 키트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네. 암 세포에서 그 이제 방출되는 그 DNA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각을 분석을 해서 이 암이 어디서 발병이 됐는지 그리고 그 민감도는
몇 퍼센트, 그러니까 정확한 80% 이상의 그런 정확도를 자랑을 하면서 네. 이제 암을 진단을 해주는 거죠. 네. 자, 액체 생검 뭐 설명은 저희가 사실 뭐 얼마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이제 뭐 요약하자면 뭐 혈액이나 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액체를 검사를 해서 암이 발병됐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혈액, 소변, 체액 같은 그 액체 샘플, 몸에서 나온 액체를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인데요. 근데 사실 이 액체 생검은 네. 아직 한계점이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네. 이제 좀 충분히 개발이 되어야 되고 마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처럼 그 좀 한계점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제 갈수록 그 사람들이 비침습적, 그러니까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이제 암이라던가 맞춤형 진단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찍부터 이제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액체 생검 시장 성장률 보니까 연평균 25.3%씩 좀 많이 크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2023년에는 한 10조 규모였는데 2032년에는 76조까지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액체 생검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는 4개 빅4라고 일컬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네, 일단 GC지놈은 잠깐 말씀드린 네. 것처럼 ctDNA, 그리고 IMBDX는 ctDNA에다가 DNA 메틸화, 액체 생검, 그리고 사이토제는 CTC, 지노믹트리는 DNA 메틸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ctDNA 뭐 되게 어려운데 네. 좀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네. 이 방금 말씀드린 용어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가 ctDNA ctDNA? 입니다. 이제 혈액에서 분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표준 검출 방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지금 기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C지놈도 ctDNA 분석해서 총 6개의 암을 이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제품 아이캔서치를 지금 2023년부터 상용화를 했고요. 네네네. 민감도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말해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민감도가 82.8%로 이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내 57개 건진 기관에서 지금 이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 가격은 100만 원 선으로 살짝 비쌉니다. 그러게요. ctDNA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요것과 비슷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IMBDX. 네, 캔서 파인드.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네. 캔서 파인드는 8가지 암으로 GC지놈이랑 비교했을 때 2종의 암을 좀 더 봅니다. 네네. 그리고 ctDNA 플러스 DNA 메틸화까지 봐서 네. 이 조금 정확도라던가 이제 원발암이라고 하죠. 이 암이 어느 장기에서 비롯됐는지를 보는 이제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ctDNA만 보면요. 최초의 이 암 조각 DNA 암 조각 세포가 어디서 유발했는지 어느 장기에서 나왔는지 알기 어려운 그거는 경우가 몰라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알려줄 수 있지만 정확히 이걸 찝어서 알려주기는 조금 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진 그런 한계점인데요. 여기다가 DNA 메틸화까지 붙이면 원발암, 그러니까 어디서 장기가 어느 장기에서 이 암이 유발됐는지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IMBDX 측에 따르면 우리는 분석 방식들을 믹스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IMBDX 측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액체 생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던트 헬스, 그레이얼 같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빅파마급 액체 생검 기업들은 ctDNA랑 DNA 메틸화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액체 생검 개발에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언뜻 듣기에는 IMBDX가 훨씬 더 기술이 좋은 것 같은데
메티라 플러스 메티라까지 해가지고 반법을 혼용해가지고 정확한 암이 어디서 발병하는지 요걸 찾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GC 지놈은 뭔가 조금 경쟁력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이? 네, 있습니다. 그 대규모 임상을 했다. 그러니까 네네. 아마 국내에서 최다 규모인 것 같은데 네. 7천 건 이상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이제 돌려서 충분히 기술력을 검증했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재현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녹십자라는 강력한 유통망을 가진 회사를 이제 그쵸. 모기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라던가 영업 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GC지놈 같은 경우는 네. GC셀의 유통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IMBDX가 이제 조금 가격 측면에서 가격도 이제 60에서 70만 원 선으로 IMBDX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유통망이라던가 영업력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제약사나 네. 바이오 기업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GC 지놈이랑 IMBDX는 약간 경쟁이 좀 치열하겠네요. 이 기술적인 면과 또 영업적인 면이 각각 이제 좀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요거 시장의 판단을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개 뭐 사이토젠이나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사이토젠은 이제 아까 ctDNA처럼 이미 죽은 암세포에서 나온 DNA 조각이 아니라 네. 살아있는 그 종양 세포를 잡아내서 그 분석을 합니다. 이 기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실현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걸로 알려집니다. 오, 왜냐하면 예. 그만큼 살아있는 세포를 잡아낸다는 게 쉽지 않나 보네요. 쉽지 않죠. 어. 그런데 이제 사이토젠이 성공을 한 거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네네.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CTC가 혈액에 몇 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암의 쉽지 않군요. 네, 암의 초기 단계일수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전이가 됐고 말기 환자일수록 CTC가 많겠죠, 혈액에.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액체 생검의 목표가 조기 진단 아닙니까? 그쵸. 조기에 암을 진단하려면 이제 CTC도 이제 많이 잡아내서 많이 잡혀서 이거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게 아직 활용을 활발히 이제 건강검진 시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CTC 기술에 대한 민감도나 특이도를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네네. 아직 임상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회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살펴봐야겠네, 판단이 좀 더. 됩니다. 네. 지노믹 트리의 경우 앞서 이제 새 기업들은 피를 통해서 이제 그쵸. 분석을 했는데 혈액으로 여기는 하는데. 여긴 대변 소변을 봅니다. 신기하네요, 이거는 또. 네, 대변 샘플에서 대장암을 진단하는 어. 이제 제품 얼리텍 C라는 제품이 지금 건강검진 시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상용화돼 있습니다. 민감도는 95% 정도로 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러면은 뭐 대변으로 뭐 하니까 당연히 대장암 쪽에 발견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 다른 암도 그러면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방광암 같은 경우 소변은 또 방광암이고. 네, 이 이제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액체 생검 기업처럼 8종, 6종 이렇게는 못 보고 그 방금 대변으로는 대장암, 소변으로는 방광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대변 샘플로 이런 소변 샘플로 하는 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다른 기업들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린 DNA 메틸화를 보는데요. 이 DNA 메틸화는 이제 암세포에서는 DNA가 이제 메틸화 패턴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데 이게 네. 뭐 깨져서 고메틸화 현상, 저메틸화 현상 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잡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전자의 변형을 판단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범용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네요. 여러 암종을 동시 진단하는 이런 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실용도가 좀 떨어지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90% 이상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제 특정 암을 딱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 기술이 필요한 그런 거죠. 네. 뭐 방광암이나 대장암 뭐 이런 유전 이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체크해 보는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긴 하네요. 자, 이렇게 액체 생검 기업들을 한 4업체들을 쫙 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상장을 해서 상장하는 지시 지놈도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부각이 될 테니까 미리미리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 액체 생검 관련된 기술들이 앞으로 시장도 더 커진다니까 네. 관련해서 한번 투자 포인트로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쪽도 자세하게 이슈 인사이트 얻어봤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러트닉의 테슬라 지원 사격 버프, 비아디와 테슬라의 충전 기술 이슈, 브라질, 인도 금융주 강세 반등 주도, 대한민국 줄기세포주의 부활, 특징주 네이처셀입니다. 저 오늘도 할 게 많죠. 세 개를 다루다 보니까 바빠요. 자,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마이너스가 났군요. 자, 일단 그 4개 지수 모두 필반이 마이너스 나긴 했지만 반등하려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다우도 지금 한 5거래일은 지금 양봉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락은 좀 저지가 된 것 같긴 하죠, 분위기가. 나스닥도 지금 하락은 저지된 것 같은데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다우보다 각도가 완만하잖아요. 그걸 보고 에너지의 세기를 여러분들은 그냥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그쵸? S&P 500은 조금 더 가파르고요. 그쵸? 이런 것만 보더라도 힘의 세기를 느끼실 수 있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거 무슨 뭐 기술적인 뭐 어려운 분석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각도만 보면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이 지금 띠임트를 하는데 더 높이 뛰는 사람은 장단지 힘이 센 거고, 그렇죠? 낮게 뛰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볼게요. 이건 초등학생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다 좀 한번 주저앉았죠. 그렇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독일 닥스는 그냥 뭐 독일 닥스는 별로 뭐 어떤 출렁임이 없이, 그렇죠? 쭉 올라오는 산을 오르는 듯한, 산을 오르다가 이제 중턱에서 살짝 속도를 늦추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미국처럼 막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았죠. 미국은 어때요? 산으로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진 것 같죠. 그런 느낌만 같더라도 에너지의 세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막 무슨 뭐 차트에 선을 그어가지고 뭐 고점 돌파를 못하느니 이 일목균형표의 의문이 어쩌느니 피보나치 수열이 뭐 몇 도고 뭐 그런 것까지 안 하더라도, 그렇죠? 힘의 세기만 보더라도 어떤 나라가 센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독일이 세냐 미국이 세냐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이 세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브라질이 세죠. 지금 최근에 이 위로 치솟았으니까 이건 그냥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빨간 기둥이 많고 팍 올라갔으니까 세 보이잖아요. 브라질이 최근에 세다. 뭐 요거는 누구나 그냥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3위에 누홀딩스 주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2022년부터 2025년도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의 뭐 신고가 수준인 것 같은데 이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죠. 2025년도 들어서 부침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누홀딩스를 비롯하여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이 이끌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수가 오르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의 주식들이 큰 파이가 있는 주식들이 올라야 시가총액 상위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는 거겠죠. 지수에 영향이 없는 자잘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봐야 지수를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갑자기 이제 불기둥이 씻었고 있죠. 그럼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가 움직였겠죠.
중하위권이 움직이기도 했었겠지만 중하위권이 아무리 가파르게 올라도 시총 상위의 큰 종목들이 떨어져 버리면 지수는 오르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비중이 크니까. 자,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금융주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치이치 뱅크라던가 이런 HDFS 뱅크라던가 이 금융주가 여기 정유주 아니면 금융주, 브라질이랑 인도는 비슷하고 했대요. 브라질, 인도가 정유주, 화학주, 그다음에 금융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아까 누홀딩스도 브라질의 금융주고 지금 금융주들이 좋아요. 자, 뒤로 가볼게요. 브라질, 인도는 금융주가 주도를 하고 있다. 자, 상해 종합은 자, 잘 가더니 또 이제 다시 음봉 맞았네요. 상해 심천도 뭐 그렇게 쉽진 않아요. 뭐 얘기로는 제가 맨날 뭐 미국이 떨어지니까 상해 심천이 상대적으로 강하네요. 근데 그렇다고 미국을 팔고 상해 심천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 물리고 그렇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는 거 말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교차 매매를 하려고 해도. 자, 일단 상해 심천도 다시 주저앉았고요. 심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해 심천 조정폭이 좀 컸네요. 그렇죠? 음봉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이건 닉게이죠. 닉게이도 지금 반등을 일단 했는데 여기서 좀 이제 한 템포 또 치는 모습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이제 하락 매물대가 지금 많이 쌓여 있다는 이 지금 반증이 되겠고요. 그래도 21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어떤 발판은 마련해 놓고요. 21선을 못 올라간 대만 가권 지수는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기서도 아실 수 있죠. 닉게이가 대만보다 세요. 자, 그리고 더 센 거는 코스피가 더 세요. 왜요? 이동평균선을 다 깔고 있으니까 코스피는. 그렇죠? 닉게이랑 대만은 지금 이동평균선이 머리 위에 몇 개 남아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는 이미 다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최근의 모습은 훨씬 더 강한 거죠. 자, 코스피도 지금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2680을 눈앞에 두고 그렇죠? 약간 조정인데 지금 조정의 세기가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거죠, 흐름이.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아직도 강세예요. 자, 코스닥이 좀 많이 갈렸죠.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차트가 그냥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코스피 저게 뭔가 센 것 같아요. 코스닥은 뭔가 약한 것 같아요. 딱 보이잖아요. 고개 숙인 남자 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좀 그렇거든요. 지금 이 원달러 환율 차트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다는 게 뭔가 위로 용이 승천할 것 같은 그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안 떨어져요. 뒤로 가볼게요. 이 원달러 환율이 안 빠져요. 지금. 자, 유가는 조금 밑에서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락폭이 워낙에 큽니다. 그렇죠? 아직도 70달러 못 넘었죠? 68.28.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요건데 오늘 430억인데 바로 지금 직전에 보니까 플러스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플러스로 전환했고 지금 이렇게 사주는데 그렇죠? 외국인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줬거든요. 지금 금액을 이렇게 쏟아부어 줬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면 우리나라에 달러를 내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죠? 주식을 사서 쉬운 거죠. 주식을 사서 갖고 미국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진짜 나가지 않는데 이제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달러를 내고 주식을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아지잖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만큼 산 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아까 원달러 환율 차트가 달러 가치인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외국인의 폭풍 매수도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못 누르고 있다. 저게 지금 좀 그 알고리즘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얼마나 더 사줘야지 떨어질런지. 자, 미국 시총상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2의 테슬라. 월등히 많이 올랐죠. 5.27.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를 많이 들고 있어서 워낙에 관심이 많죠. 당연한 얘기고요. 일본은 키엔스 9위. 이거 베스트셀러 그 책 있다고 했죠. 교보문고나 가면은 키엔스 책 있어요. 괴물 기업이라고. 자, 지금 14위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퍼센티지로 가장 많이 올랐죠. 2.14.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이네요. 대만의 특징주네요. 시가총액 상위. TSMC랑 ASE 테크놀로지 띄워놨는데 지금 뭐 새롭게 올라온 소식은 3월 14일 이후에 없고요. 네, 뒤로 가볼게요. 자, 테슬라랑 BYD를 띄워놨습니다. 자, 이거 차이가 지금 심하죠. 그렇죠? 테슬라는 어제 뭐 하루 반등했고 지금 시간외로 좀 오르고 있는데 하락이 지금 깊었죠.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비아디는 오히려 승승장구했죠. 완전 데칼코만이죠. 지금 뭐 그 앨런 머스크에 대한 왜 지금 경영을 안 하고 자꾸 뭐 효율부 수장을 맡고 뭐 이러느냐가 뭐 화염병도 던지고 막 진짜 중고차로 막 매물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비아디가 급속 충전 기술 내놨잖아요. 근데 지금 5분 충전에 400km 주행 가능한 슈퍼 E 플랫폼이랍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슈퍼차저 있죠.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15분 충전하면 275km로 가요. 이게 지금 정말 다 운행이 되어서 빅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 기술이 지금 나온 거 이 액면으로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죠, 지금. 테슬라는 비아디 5분에 무려 3배를 더 충전해도 비아디의 절반 이상 정도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해율부 수장을 맡아가지고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반감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기술에 대한 문제도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10분 충전하면 325km 갑니다. 지금 비아디 기술이 월등하죠. 5분만 충전해도 400km 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비아디 주가가 신고가를 간 것도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주모 태주, 오량액은 지금 둘 다 빠졌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상해 심천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빠졌겠죠. CATL이랑 비아디 있습니다. 자, CATL은 조금 고전하고 있는데 비아디는 아까 말한 대로 좋죠. 자,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죽은 게 아닙니다. 2월달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도매 판매량 83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보세요. 79.6%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러니까 중국은 내수만 믿고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 그 전기차 그 관련주 가시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3원계 배터리 있죠. 망간, 코발트, 니켈, MCNA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15기가와트시로 전년 동일 대비 23.4% 감소했는데 뭐가 늘었어요? 중국이 주력으로 하는 인산철 리튬 LFP 배터리 장착 규모가 58.6기가와트시로 무려 199.9% 200%가 늘었습니다. 이러니까 중국은 내수 안에서 이 LFP 배터리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비아디가 충전 신기술을 압도적으로 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전기차 시장 내지는 ESS 배터리 요 시장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테슬라에게도 위기고 우리나라 2차전지 회사들에게도 위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지니까 비아디는 안 졌지만 지금 이 하이브리드 카 위주인 도요타, 혼다가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만 쏙 빠졌어요, 지금. 자, 뒤로 가볼게요. 이런 구도들, 이게 중요하죠. 비아디, 도요타, 그리고 테슬라, 이 어떤 관계 속에서 움직임들 중요합니다. 자, TSMC, 뭐 ADR하고 TSMC 올려놨는데 TSMC는 요즘에 고전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자, 소프트뱅크 그룹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떼어놨는데 왜 떼어놨냐? 맨날 엔비디아에 연동된다고 얘기했는데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그렇죠? 보세요. 소프트뱅크 그룹, NTT 도코모처럼 통신주인데 통신주의 흐름인가요, 이게? 엔비디아랑 똑같아요. 소프트뱅크랑 엔비디아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건 손정유 회장이 비전 펀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게 쿠팡에도 투자하고 ARM에도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NTT 도코모랑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의 특징주 라간광전 한번 갖고 왔는데 2% 정도 올라서 비구면 렌즈 설계 업체인데, 자, 이 회사가 주요 지금 그 고객사가 애플, 화웨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 중국 기업을 다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뭐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5년은 전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섹터, 줄기세포 섹터가 지금 2.92, 제대열이 2.91입니다. 자, 줄기세포 섹터에서 네이처셀이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네이처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이 상한가도 상한가인데 차트를 볼게요. 상한가 무슨 상한가죠, 이게? 점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침에 아무도 못 샀어요. 그냥 그 전날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침에 그냥 상한가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풀리질 않았어요. 그게 점으로 표시가 돼요, 점. 점 상한가, 기세 상한가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 미리 소식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네이처셀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관련주 업체거든요. 이게 작년인데 줄기세포가 우리나라가 황우석 박사 이후에 완전히 지금 사실 무덤 속에 간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대외적으로는 그래요. 많이 죽었죠. 그 윤리적인 문제가 그때 뭐
난자 뭐 그 있었잖아요. 막 어떤 서울의 산부인과 어디서 막 난자를 빼내고 그 윤리적 논란 거기다가 이제 뭐 바꿔치기 논란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근데 아직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HLB 테라퓨틱스라던가 네이처셀이라던가 작년 뉴스인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강자예요. 그래서 일본 긴자 클리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킨슨병에 대한 자가지방률에 자가 뭐 동종 타종 막 있죠. 그 자가 2종, 자가지방률의 중간엽 줄기세포의 정책 및 척수강 투여법에 대해서 실시경과를 같이 발표한 이런 일본의 현장,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특이할 만한 거는 네이처셀이 굉장히 기독교 기업입니다. 그 네이처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게 띄워져 있어요. 사실은 좀 종교 색채가 너무 강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 어떤 메뉴를 클릭해도요. 막 성경 구절이 항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함께 승리하리라는데 승리하리라는 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 줄기세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우리는 꼭 이거를 뭐 인간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인류애를 뭐 올려진다 쓸 건데 이게 하나님의 뭐 은총이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업체가. 이 메인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시편 119장 105절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말씀이 지금 써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줄기세포 치료제가 계속해서 지금 뭐 연구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FDA에 이제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임상 단계에서 특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요걸로 치료할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은 단계를 조금씩 쳐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빨리 갈 수 있겠는데, 빨리 실현이 될 수 있겠는데 해서 점상한걸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처셀뿐만 아니라 오늘 그 줄기세포 관련주가 다 강세예요. 그 섹터 1위에 올랐는데 오늘 네이처셀이 워낙에 종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한 줄 매도평을 그걸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네이처셀의 상한가를 굳게 정하사 주식 투자자의 수익을 지키게 하소서. 대담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이 많았잖아요. 예,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뭐 시끌시끌한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수익률이 좋았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산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예, 예. 올해 수익률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부터 그 지점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이제 방사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뭐 항공우주 등이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현대 로템의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는 이제 1등 대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7일 날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수익률, 그러니까 올해 1월 2일 날 첫 거래일 이후에 그 계속 수익 누적을 갖다 계산해 봤을 때 3월 7일 날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익률 1위였습니다. 1위였다가 3월 7일 날 이후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익률이 내려앉았고, 그리고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그 녹색 줄이 갑자기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급락을 하면서 완연하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익률 차원에서 이제 2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지만 그래도 지금 1분기가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70%가 넘은 수익률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단한 종목이다. 그 대단한 어떤 저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익률이 갉아먹게 만든
금요일 날 이제 거의 장중에 15% 정도 급락을 했고 장 마감하면 13%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그때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이 많이 됐습니다. 예, 예.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가 또 말이 많아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그 단위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삼성 SDI가 한 1조인가 2조 정도 유상증자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고, 뭐 그것도 사실은 좀 많이 충격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삼성 SDI보다 더 충격이 컸던 것은 유상증자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외 다른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설명드리면은 전체적인 그 유상증자 규모가 3조 6천억입니다. 3조 6천억은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 그러니까 유가증권, 코스닥을 다 합쳐가지고 최대 금액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자체는 사실은 누가 어느 주주라도 반기지 않는 항목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반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유상증자로 모은 자금을 갖고 우리가 공장을 증설하겠다. 공장을 갖다가 세워서 그 돈으로 이제 더 많은 이제 매출과 주가 상승을 유도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박수 칠 만한 사안입니다. 유상증자 중에서 제일 이제 안 좋은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유상증자로 벌어들인 자금을 갖고 회사에 이제 자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자도 갚고 빚도 갚겠다. 이건 막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것인데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차원에서 유상증자다. 이런 맥락에서 주주들의 이제 분노가 되게 심했고 이 때문에 이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이제 하나그룹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은 왜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거는 주가 희석의 우려 때문에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이슈인데 그것도 좀 희비가 엇갈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뼈 아픈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좀 밝혀주시죠. 예. 유상증자 금액이 큰 것도 크지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유상증자가 이번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회사가 자금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오는 행동이거든요. 빌려오겠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돈이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자체에 그 돈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우리나라 방산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한 1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내년에도 연달아 다 합쳐보면은 3개년도 다 합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이 얼마냐? 무려 8조 원대입니다. 8조 원대 영업이익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를 갖다 3조 6천억 갖다 하겠다는 것은 3조 6천억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시기적으로 나눠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이미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합치면은 8조 원대 영업이익, 8조 원대 현금이 새로 유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3조 6천억의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거 뭔가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돈이 없으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조 36억도 아니고 3,600억도 아니고 3조 6천억.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금요일 날 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목요일 날 종가 기준 했을 때 약 15% 이상의 주가가 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석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내 돈 1,000만 원을 갖다 투자했다. 그러면 갑자기 15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있어요. 3개년도 다 합치면 거의 8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너무 장밋빛 전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작년에 1조 7천억, 그다음에 올해 내년에 갖고 있는 수주를 계산해 보면은 그 전망이 터무니없고 상당한 이제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8조 원대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이미 1조 7천억 들어왔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3조 6천억을 달라고 하니까 주주들의 이제 비난이 엄청나게 이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서 일반적 시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영업이익을 갖다가 하기 싫으면은 회사가 사실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유상증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면 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거기서 이제 채권을 갖고 회사를 갖다 운영을 하고 증설을 하고 그러면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우호적이고 그 이자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 이 천문학적인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야 너네 신용등급 좋잖아. 왜 이걸 굳이 유상증자로 땡겨오는 거야? 채권을 발행해도 되잖아. 이런 어떤 질문과 답변 오가 왔다 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재무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예,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이 일단 주주들에게는 납득이 안 간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으로 물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돈을 어쨌든 차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정확한 그 출처는 밝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몇 여러 가지는 가지, 밝혔습니다. 예. 몇 가지는 뭐 해외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밝혔는데 안 밝힌 부분도 있는데 안 밝힌 부분이 뭐냐 M&A를 하겠다고는 말을 했는데 그럼 M&A를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이나 특정 회사를 말을 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 회사의 주가나 이제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갖다 말을 하지 못해 명시에 말하지 못한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M&A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로봇 산업을 하겠다든지 우리가 M&A를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탱크 말고 다른 탱크의 어떤 보완적인 것도 우리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이야기하는데 M&A 하는데 M&A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주들의 또 분노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 돈을 끌어다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공장 증설을 하겠다고는 이해가 돼. 근데 M&A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M&A가 어디를 갖다가 대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들의 어떤 그 미움이 더 커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자본이 없어지는 건데 예, 예.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용처를 알 수 없으니 좀 답답한 그런 심리적인 그렇죠. 부분이 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뭘 또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예. 뭐 하나오션 지분 매입 이슈도 있었고요. 그동안.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제 이해 못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목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천문학적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2월 10일 날 공시를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의 지분을 갖고 있던 다른 하나 그룹 계열사 예를 들면 하나 에너지,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등 갖고 있던 하나 오션 지분 7.3%를 매입을 한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때 이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나 그룹에 다 관여된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 그룹에서 발표한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 오션에 대한 지분이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걸 단일화해서 보다 좀 원활한 어떤 경영 진단과 원활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간 돈이 얼마냐? 무려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인데 그 1조 3천억이 아까 말씀드린 회사로는 한화에너지, 그다음에 하나임팩트 파트너스인데 그 두 회사의 가장 중요한 지배 구조 누가 많이 대주주냐? 그 김승현 회장의 3남매인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세 명이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 세 명이 다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조 3천억과 해당한 돈이 아까 말씀 하나 에너지와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이 삼형제가 중요한 주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회사로는 이제 하나 에너지나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넘어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주주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김승현 회장의 삼형제예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삼형제의 그 고가를 갖다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는데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하나그룹이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라는 비판이 목소리가 작게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오늘의 주제인 목요일 날 천문학적 유상증자를 딱 맞고 보니까 아니 그러면 불과 한 달 전에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그 김동관 등 삼형제가 갖고 있던 회사에 몰아주더니 돈이 없다고 유상증자를 갖다가 3조 6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들어올 영업이익이 8조 원대거든요. 8조 원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하겠다 그러고 2월 10일 날에 1조 3천억을 갖다가 하나 그룹의 삼형제 갖고 있는 두 회사에다 나눠주니까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이제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네, 저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하나그룹의 그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잖아요.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있어서 앞으로도 주목해서 좀 보셔야 할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이슈에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유중이 상법 개정안과 또 맞물리는 이슈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법 개정이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그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회를 통과할 때 상법 개정이 1년은 유예를 시켜요. 왜냐면은 그 경청을 비롯한 정경련 쪽에서 한국경총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반대를 하니까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은 이사들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그것이 오히려 기업의 영업활동과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1년간 준비해라. 그래서 1년간 유예시켰는데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아까 상법 개정이 적용됐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사들은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재무제표에 걸맞지 않고 그다음 지배구에 맞지 않는 그런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를 통과시켰겠는가? 통과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 이사들이 자기가 이제 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3천억 불과 한 달 전에 다른 곳에 모아줬어요. 근데 그 회사가 굳이 안 줘도 되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회사가 작년부터 내년까지 8조 원대 영업이익이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6천억의 유상증자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이사가 어떤 주주가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신의성실, 뭐 워딩에 신의성실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 법의 중에 신의성실, 너가 양심에 비추어서 충분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충실 의무 대상이라고 상법에 나옵니다. 383조 3항에. 이사는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로만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에는 회사 플러스 주주란 단어를 집어넣었으니까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사들은 이번 유상증자는 주가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주주들의 재산을 갖다가 침해한 주주들의 이익이 아닌 누군가 이익. 그 누군가 이익이냐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를 보면은 김승현 회장의 삼형제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이제 배임 내지 횡령 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사들이 이걸 통과시켰겠는가? 통과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부랴부랴 상법 개정안이 얼마 전에 통과됐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 그 적용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걸 부랴부랴 이제 통과시켰다라는 이제 해석도 있고 이것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단 이것이 하나그룹만의 일이겠는가. 상법 개정안에 가장 반발하는 재벌, 재계라고 말하는 그 지배구조 속에서 언제나 이런 일이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당 회사의 상장사, 그러니까 비상장사까지는 저희가 한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상장사라는 거는 일반 주주들, 개인 주주들의 돈을, 개인 주주들의 자산을 증식해야 될 목적으로 상장을 했으니까 이사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자기를 임명한 그 회사의 총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회사의 법적인 또 다른 주주인 개인 주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이제 신의성실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왜 상법 개정안이 코스피 4천 시대를 이끌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예.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날도 사실은 이제 그 거의 80만 원을 목전에 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갑자기 누구라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무제표를 보거나 어떤 맥락을 봐도 갑자기 뭐 360억 정도 이해가 되는데 3,600억까지는 그럴 법한데 3조 6천억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최대 규모 유상증자를 할 만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탁 튀어나오고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누가 여기다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미국 주식 투자한 총액이 100조 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누가 미국 시장 말고 한국 시장 투자하겠는가라는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 코스피가 사실은 2,700, 2,800 가느냐 막 그러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투명해지고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상장사 된다면 코스피가 4천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해 못할 일도 있는데 어떻게 사고 있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사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아시죠? 오늘 삼성전자 아마 그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마이크론이 HBM 좋지만 다른 이제 레거시 디램, 일반 디램은 안 좋다고 해서 마이크론이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금요 비중 8% 떨어졌어요.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환율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상법 개정안을 갖다가 통과시키면서 우리나라 어떤 시장과 정부의 의지, 한국 시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번 상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점은 무척 아쉽게 여겨집니다. 네. 뭐 상법 개정안 이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약간 좀 뒤집을 가능성 그런 부분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있을까요?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복형 금감원형 체제에서는 예전보다 더 그러니까 해당 회사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하면 그 단행하겠다고 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서류들을 예전보다는 더 깐깐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려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오늘 뭐 그때 소송 그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그 제이오가 이제 인수하겠다고 이수 페터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많은 시장에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금감원에서 2차례나 이제 반려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이오 인수를 갖다가
철회하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어떤 단계와 그나마 우리가 이제 그 기대할 만한 건 금감원에서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이 서류를 종합적으로 이제 잘 판단을 해서 이것이 이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갖다가 검토해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반려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지난 거래 13% 넘게 급락했는데 반등하는 이유는 자사주 매입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이 효과도 결국은 뭐 쭉 가기는 약간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사주 다 매입하는 게 제 기억에 뭐 그 김동관 부회장 비롯해서 임원들이 다 매입을 한 금액이 한 30억 정도인데 30억이라는 게 사실은 이번 유상증자의 금액과 비교하면은 0.몇 %에 불과할 정도이고 사실 시총이 이제 날아간 시총과 계산해도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너무 주말 사이에 뭐 저와 같은 많은 부쪽에서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하나 그룹 내에서 부랴부랴 그 뭔가 이렇게 주식시장의 어떤 분노를 갖다 잠재우고자 그걸 제시한다고 여겨지는데 그냥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날아간 시총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자사주 매입을 갖고는 사실은 주주들의 분노, 결국 주주들의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의 그 주가 상태로 돌리기는 버겁다라는 것이 이제 제 판단입니다. 네. 대규모의 그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한 이후에 자사주 매입 그래서 오늘 반등했는데 어느 정도 근본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하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업 분석 도움드렸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증시의 수급 여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공매도 전략상 수급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급이 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잘 갔잖아요. 근데 올해 증시를 이끌었던 주체는 단연 기관이었습니다. 기관 보면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니까 3월 중순까지 보니까 기관이 좀 잡아줬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월 중순부터 이 세력의 흐름이 좀 바뀌었는데 3월 17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있었던 흐름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이 기간에 17일부터 이 기간에 2조 7천억 원 이상을 샀는데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타깃이 바뀌었다.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바뀌었으니까 포트폴리오에도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삼성증권의 투자 아이디어를 빗대서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수급 주체가 변했기 때문에 포트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시각을 좀 담아봤는데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경했냐면 올해 상승분이 크고 노이즈가 발생한 업종은 일단 축소, 편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빼기로 했고요. HDD 현대중공업 빼기로 했는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유는 말씀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런 뭐를 넣냐.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대형주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쭉 줄 세어보면 대형주 위주가 가격 매력이 생겼다는 거에 삼성증권, 증권사에서는 포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를 편입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으니
대차 잔고 증가 종목을 지금 경계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갖고 왔는데 공매도 대상 종목을 여러분 산업과 종목을 좀 캡처해 놨으니까 이 부분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거 이거를 좀 경계해야 되는데 이게 공매도의 선행 지표입니다. 빌려서 갚지 않은 주식의 잔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종목과 산업을 삼성증권에서는 정리를 해놓았으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편입과 편출 종목을 말씀을 해드렸다라고 제가 했는데 일단 편입 종목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면 D램 같은 경우에는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DDR5 타이트한 수급이 되고 있고 지금 낸드 감산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2분기 가격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도 범용 반도체는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게 6만 전자를 회복했어도 역사적인 하단 수준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범용 반도체의 업황 턴 어라운드 밸류에이션의 매력 때문에 삼성전자를 편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최근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제가 앞서서 포스코 홀딩스를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 철강 산업이 감산하고 구조 조정에 착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업황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PBR 0.4배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편출된 종목은 무엇인가?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빠졌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부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주가치 희석 우려. 그래서 최근 증권사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미흡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편출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이 종목을 편출시키고 대신 저평가 대표 종목으로 교체하겠다라는 의미를 밝혔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공매도 시행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단기간에 낙폭을 좀 확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보라고 합니다. 실적이 우상향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봐라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목표 주가가 있습니다. 그 괴리율이 큰 종목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능 비중을 지금 축소하라.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매력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나기를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는 지금은 줄이고 반도체 비중을 확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매도 시행 전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가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를 조금 더 유의미하게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십시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공매도 시행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좀 약간은 쉬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 너무 많이 샀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연 이번 주에도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올지 여부 잘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또 힘내서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